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지금은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결혼 이후에도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은데 외할머니는 싫다고 따로 살라고 하세요. 늙은이 같이 산다고 하면 혹시나 색시가 싫어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요. 이미 저희들은 모시고 살기로 얘기가 다 됐는데 할머니는 마음이 안 편하신가 봐요. 연세가 적으신 것도 아니고 곧 아흔이 되시는 분이 홀로 어찌 지내시려고 하시는지 손자 마음은 생각도 안 해주시는 할머니가 야속하네요.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무조건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모시기 싫다고 예비심과 말한다면 파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생각은 단호해요. 이런 제 속내를 예비심과 한다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외할머니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저에게 핏줄을 물려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제가 숨쉬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외할머니거든요. 많지 않은 나이지만 저 사연 많은 남자예요. 제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불을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그 작은 라이터불도 무서워서 담배를 애초에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으로 모두 교체해서 쓰고 있고요. 외할머니가 가스불이 쓰기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건 다 말을 들어도 그것만은 절대로 양보를 못할 정도로 그만큼 불이 무섭고 싫어요. 다 큰 성인 남자가 불을 무서워한다는 게 이상하시죠? 이것도 모두 사연이 있습니다. 어릴 때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국민학생 때였고 부부싸움에 지친 엄마는 집을 나간 후였어요. 아버지와 둘이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전기압선으로 불이 나버렸어요. 운이 없게도 모두가 잠든 새벽이에요. 부엌에서 시작된 불은 방 안에 덮치기 전에 입구를 모조리 활활 태워버렸고 아버지가 저를 깨워서 눈을 뜨니 방 안 천장이 모조리 불에 타고 있었어요. 아빠! 혜준아, 어서 이걸로 입을 막아. 고개 숙이고 바닥에 엎드려라. 아빠 이게 뭐야? 나 무서워. 괜찮아, 우리 살아서 나갈 수 있어. 겁먹지 말고. 저기 창문으로 나갈 수 있지? 불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 나갈 수 있어. 아버지는 방 안에 있던 생수통에 든 물을 제 머리에 쏟아 부으셨고 창문에 걸린 불타는 커튼을 잡아 채 구석으로 던지셨어요. 그리고 작은 창문을 깨부시고 저를 올려주셨어요. 눈앞에서 불길이 저에게 달려들 것 같은 상황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밖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제 옷을 잡고 끌어올려줬어요. 다행히 저는 작은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제가 나오자마자 불길이 창문을 덮어버렸어요. 아빠! 혜준아! 아빠 괜찮아! 아빠 나갈 수 있어! 아빠 어서 나와. 혜준아! 제 이름을 부르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게 끝이었어요. 방 안은 온통 불로 휩싸여 보이는 건 벌건 불길 뿐이었어요. 건물을 대피하는 사람들 소리, 멀리서 들리는 소방차 앰뷸런스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지만 아버지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멍하니 제가 나온 방 밖으로 빠져나오는 화마를 바라보고 있었고 곧 도착한 구급대원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간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에서 펼쳐진 지옥 같은 광경에 정신을 뺏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직감에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넋을 놓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엄마랑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고 술을 밥보다 더 즐기고 직장도 꾸준히 없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였고 나에게 하나뿐인 사람이었어요. 날 낳아준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갔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제 곁에 계셔주셨어요. 바퀴벌레 나오는 단칸방의 전부일지라도 끝까지 저를 구하고 불길 속에 혼자 남친 제 아버지였어요. 집도 부모도 없는 저는 아버지의 여동생인 고모집에 맡겨졌어요. 고모집도 여유가 있진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 시선을 일치있게 맡아주셨죠. 왕래도 별로 없던 사이였어요. 명절이나 잠깐씩 볼까 그것도 해를 걸러 마주치던 사이라 옆집 아저씨보다 정이 없던 사이. 그런데 억지로 저를 맡게 되셨으니 얼마나 싫었을까요. 엄마 형이나 때려.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좀 전에 다쳤잖아. 9번 박혜준 너 동생 때렸어? 고모, 아니에요. 저 안 때렸어요. 아니야 때렸어. 너 이제 거짓말까지 하니? 동생 때리고 거짓말하고 네가 이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
고아원에 가고 싶어? 아니에요 고모,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 지긋지긋해. 네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자식남 교육했는지. 박복학년은 뭘 해도 재수가 없어. 재수가. 지나가다가 부딪힌 거였어요. 고모의 아들을 때린 게 아니라 슬쩍 닿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한시나 어린 동생은 자기 엄마한테 때렸다고 일러 바쳤고 내 얘기 믿어주지도 않고 혼을 냈어요. 말로 혼을 낼 땐 그래도 괜찮은 날이었어요. 회초리로 멍이 시퍼렇게 들 정도로 맞거나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 때도 있었어요. 11살 사내아이 별나다 할 수도 있겠지만 고모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길을 제대로 펴고 살았겠습니까? 밥 먹는 것조차 눈치 보고 살면서 최대한 고모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애를 썼어요. 하지만 고모는 제가 뭘 해서 미운 게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제가 눈에 띄는 게 싫어서 저를 혼내고 야단치고 미워하셨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 모든 걸 느끼고 최대한 고모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학교가 마치면 집에 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서성일 때가 많았어요. 그때 저를 버리고 간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아빠는 보고 싶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엄마는 살아있으니 할 수만 있다면 만나고 싶었어요. 스쳐 지나가는 아줌마들 중에 혹시나 엄마가 없을까 살펴보기도 하고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는 꿈도 자주 꿨어요. 하지만 저의 바람일 뿐 엄마는 저를 찾으러 오지 않으셨죠. 너무 외로웠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 사촌동생이 너무 부러웠고요. 고모부는 저에게 사랑은커녕 진덩이 취급을 하셨고 그런 일상이 저는 힘들기만 했어요. 벗어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저를 미워하는 고모집 밖에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 꾹 참고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일을 해서 곧장 고모집에 나갈 계획을 세웠고 드디어 성인이 되었을 때 미련 없이 저는 집을 나가겠다고 했어요. 웃긴 게 제가 독립을 할 때도 집이 시끄러웠어요. 뭐? 네가 나가 살겠다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살아볼게요. 얘 봐라, 다 키워줬더니 혼자 살 수 있다고 나간다고? 가긴 어딜 가? 너 밥값 해야지.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이래서 이제 생활비 나한테 줘야지. 공짜로 먹고 자고 했으면 이제 벌써 갚을 생각을 해야지. 쏙 빠져나간다는 게 말이 되니? 너 염치 좀 있어. 저더러 키워줄값 달라는 소리세요? 그래, 매달 50만 원씩 나한테 줘. 정 나가겠다면 80만 원씩 주고. 고모, 그건 좀... 왜? 안 되겠니? 고모, 직장을 구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겨우 구해서 독립하겠다는 거였어요. 한 달에 10만 원짜리 월세방 하나 구해 나가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지 고모는 그동안 먹고 자고 있던 값을 달라고 했어요. 매달 50만 원이라니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서럽고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고모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집을 나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돈을 뜯기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피부치에게도 얄짤없는 고모의 계산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덕분에 탈 없이 잘 클 수 있었다 싶더군요.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드리겠다고 하고는 집을 나왔어요. 월세 10만 원짜리 방이 어떨지 예상이 가시나요? 좁고 더럽고 말로 설명을 다 못할 정도였어요. 각종 해충들과 방을 같이 써야 할 정도로 비위생적인 방이었지만 첫날부터 저는 너무나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눈치 안 보고 내가 자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반지 하방은 아니라서 좋았어요. 예전 화재 사건 때문에 그럴 때 반지 하나 빼고 알아봤거든요. 저에게 반지하와 불은 평생 피해 다녀야 할 그런 단어였어요. 고모집을 나오고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배달, 막노동, 폐기물 처리장 등 돈이 되는 건 뭐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일만 했죠.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에 들어가 여자친구도 사귀고 어학연수도 가고 그런 일들은 저와 너무 먼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런 것들은 팔자 좋은 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요령없이 일을 찾아다니다가 점점 머리가 굵어지면서 같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술집에서 서빙하는 것도 그 일 중에 하나였는데 다른 것보다 월급이 세더라고요. 인센티브도 있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조폭들이 들락거리는 술집이었고
나중에는 그곳에서 세력 다툼이 있어 패싸움도 일어났어요. 저는 당연히 술집에 소속된 조폭들 틈에 끼어 싸움을 하게 됐는데 출동한 경찰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제가 휘두른 방망이에 누가 맞았는데 그게 다쳤거든요. 저는 단순히 술 서빙하는 웨이터였지만 경찰들 눈에는 한통속으로 보였는지 제 얘기를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뒤집어 쓰고 깜빵까지 가게 됐어요. 감옥은 제가 살던 월세방보다 깨끗하고 밥도 잘 나왔어요. 시간에 맞춰 운동도 하고 교양활동도 하고요.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교도관들이 시키는 대로 밥 먹고 운동하고 작업하고 매일이 쳇바퀴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안에서도 참 외로웠어요.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이 같이 방 쓰는 범죄자들 눈치 봐가며 제가 가는 곳 어느 하나 마음 편한 곳이 없었어요. 무슨 인생이 이따위인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되는 일이 참 없었어요. 겨우 출소를 해서 다시 사회에 던져졌을 때 갈 곳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정말 막막하더군요. 그 흔한 두부 한 번 챙겨주는 사람 없이 거리로 나와 걷다가 문득 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목적지도 없이 버스에 올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TV에서는 봤죠. 하지만 제 눈으로 바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보러 갔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보고 싶었어요. 한참을 버스로 달려내린 곳은 바닷가 마을이었고 바다냄이 물씬 풍기는 것이 공기부터가 육지와 달랐어요. 항구가 있는 도시라 업 한 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고 갔어요. 목적지 없이 한가로운 저와는 다른 모습이더군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사람들의 물끄러미 바라보며 구경했어요. 그것만으로 활력이 생기는 것 같더군요. 한편에선 잔잔한 바다가 펼쳐져 있고 하늘엔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또 한편에선 생선을 주고 파는 사람들과 가격을 깎으려고 흥정하는 사람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되는 일 없다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만 했던 저에게 너무나 신선하게 느껴지는 풍경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어요. 아이씨, 이거 왜 이래? 참내. 이 좋은 날 차가 왜 이렇게 말썽이야? 어르신, 뭐 잘 안 되세요? 어? 아이, 이 고물이 시동이 안 걸리잖아. 그러세요? 제가 좀 도와드려요? 자네가? 이거 볼 줄 알아? 한번 봐드릴게요. 벤치에 앉아 햇살 아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 갓길에 주차된 봉고차를 들여다보며 투덜거리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시동이 안 걸린다며 투덜거리셨고 아무 뜻 없이 순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나서게 됐어요. 감옥에 있을 때 차량 정비 쪽으로 조금 배워뒀었거든요. 뭐든 배워놓으면 언젠가 써먹는다고 교도관이 해보라고 했던 거였어요. 깊이는 몰라도 대충 볼 줄 알았어요. 차를 살펴보다가 시동을 다시 걸었는데 딱 시동이 걸리게 됐어요. 간단하게 손을 봤을 뿐인데 시동이 걸린 거죠. 이놈의 고물차가 사람을 가리냐? 어? 그래도 다행이네. 시동이 걸렸어. 어르신이 운전하세요? 왜? 나이 먹어서 운전도 못할 것 같아? 아니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아이, 차 고쳐준 거 고마웠어.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내가 안 계사고. 괜찮습니다. 배 안 고파요. 어른이 얘기하면 네 하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저런 버르장머리 없이. 따라와. 네. 투덜거리는 걸 들었을 때부터 감이 왔지만 보통 성깔이 아닌 할아버지셨어요. 밥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호통 소리에 거절도 못하고 따라가서 밥을 얻어먹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근처 횟집에 들어가 자연사회를 시키셨고 소주도 한 병 시키셨어요. 원래는 그날 집에 가야 했지만 저 때문에 술을 한잔 하셔야겠다고 하시며 술잔을 주셨죠. 한 잔, 두 잔 술이 넘어가는데 얼마나 달던지. 출사고 하루 만에 마시는 소주 맛이 그렇게 달 수가 없었어요. 뭐? 감옥에서 이제 나왔다고? 네, 출소하고 처음 마시는 술이에요. 너무 달고 맛있네요. 이런 썩을년. 무슨 짓을 했길래 젊은 놈이 감옥까지 갔다 와? 그냥 휘말려서 그리 됐어요. 억울함 정도 있지만 저도 잘한 건 없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그래, 그래야지. 무식한 것들이 몸쓰고 그러는 거야.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네, 어르신. 제가 말만 하면 혼을 내시는 어르신이었지만 그 호통 소리도 저는 듣기 좋았어요. 너무 외로워서 그런지 생판 남이 야단을 치는데도 그 소리가 애정으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애정에 굶주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르신과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테이블 위에 술병이 늘어갔고 술에 취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일, 고모집에 얹혀 살던 이야기, 최근에 조폭 싸움에 휘말리게 된 일까지 희한하게도 마음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지나온 삶이 기구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 너무 슬프면 눈물보단 웃음이 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경지에 이른 거죠. 어르신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해 주셨어요. 젊은 놈이 사연이 많다고 술잔에 술을 계속 부어주셨고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술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말술이 따로 없으셨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도록 술잔을 비웠고 같이 방을 잡아 잠도 잤어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에 뭐가 통했던 건지 입만 열면 욕을 하시는 어르신이었지만 그 말이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친할아버지 같아 마음이 편했죠. 이튿날 둘 다 숙취에 해롱거리며 일어났고 숙소 근처 해장국집에 들어갔어요. 너 할 일 없지? 나랑 같이 갈래? 네? 어디로요? 내 일 좀 도와라. 보다시피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손발에 대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딱이다. 진심이세요? 이놈이? 내가 이 나이에 헛소리 하겠냐? 믿기지 않아서요. 속고만 살았나 이놈이. 진짜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한테 먼저 일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고요. 저는 혹시나 뱉은 말에 물릴까봐 얼른 대답을 했고 그 길로 어르신을 따라 나섰어요. 어르신의 직업은 투기꾼이었어요. 땅을 주로 취급하시고 그 세계에서는 꽤나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자식 하나 없으셨고 오로지 땅 팔아서 돈 버는 것만 맹목적으로 하며 사셨던 분이셨어요. 같이 소설산에 기울일 때는 이런 분일 줄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런 인연도 만나게 되는가 싶어 신기하더군요. 어르신은 저를 자신의 손발로 쓰셨어요. 비서로 일을 하게 된 거죠. 어르신에 따라 전국을 다니며 땅을 보러 다녔고 어르신 곁에 딱 붙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르신은 다 알려주진 않았지만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다 알려주셨고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웠어요. 돈을 이렇게 버는구나. 완전히 신세계를 발견하게 된 거죠. 하루에도 수억이 오고 가고 몇천은 돈도 아니었어요. 일당 벌어서 먹고 살았던 저에겐 생소하기 그지없는 세계였죠. 어르신의 계가 되어서 앞뒤가 되지 않고 일을 쳐냈어요. 전국의 노지들을 사들였고 그걸 눈이 먼 사람들에게 팔아치웠어요. 그 과정에서 5만 가지 일이 다 생겼죠.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 경찰에 데려가서 찾아오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었고 법조계에도 인맥이 있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었어요. 계약을 따내는 만큼 제 통장에 뭉텅이 돈이 들어왔어요. 어르신의 비서로 일을 했지만 저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셨거든요. 웬만한 국산차를 살 수 있는 돈들이 턱턱 들어오니 진짜 기분이 좋더군요.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외제차도 뽑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할 수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저를 아는 기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겉모습이 확 바뀌어버렸고요. 형! 혜준이 형 맞지? 와, 이렇게 만나네. 누구? 승철이냐? 뭐야, 나 못 알아보는 거야? 섭섭하다 진짜. 형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시킨. 너는 요즘 뭐하고 다니냐? 나? 얼마 전에 일 그만뒀어. 적성이 안 맞아서. 형은 무슨 일 하는데? 그냥 뭐 직장 다니지. 백수? 발자 좋네. 고모는 잘 계시니? 엄마야 뭐 맨날 똑같지. 형 바텀하면 엄마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래? 직원들과 회식 차간 삼겹살 집에서 그 옛날 같이 자랐던 사촌 동생을 만났어요. 보아하니 여전히 껄렁거리며 실속 없이 사는 것 같아서 피식 비웃음이 났죠. 자연스럽게 고모 얘기가 나왔는데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거짓말일 게 뻔한 이야기. 고모가 저 같은 걸 그리워할 리가 없었어요. 돈 때문이라면 모를까. 돈밖에 없겠죠. 저한테 키워준 돈 뜯어내려고 혈안이실 테니까요.
사촌 동생은 질척거리며 계속 제 주위에 얼쩡거렸어요. 회식자 들린 자리라 성가셔서 연락처를 줬고 며칠 뒤 고모를 찾아뵙게 됐어요. 세상에, 네가 혜준이가 맞냐? 어쩜 이렇게 변했어? 길 가다 보면 못 알아보겠다. 그래요? 고모는 여전하시네요. 고모부터. 우리야 뭐 이제 늙어가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나저나 승철이 말 들어보니까 너 잘 나간다며? 내가 봐도 신수가 훤하다. 그래 보여? 직장 다니니까 깔끔하게 하고 다녀서 그렇죠 뭐. 그래, 연봉은 어떻게 되니? 너 다니는데 괜찮으면 우리 승철이도 좀 소개해줘. 너도 알다시피 우리 승철이 일은 잘하잖아. 아, 승철이요? 왜? 잘 있니? 제가 삼재라서 그런지 들어가는 시장마다 문제가 있어서 자꾸 그만둔다. 네 동생이니까 네가 손을 좀 써봐라. 알아는 볼게요. 그래, 고맙다 혜준아. 이제 와서 가족이니 동생이니 둘러보는 고모가 역겹게 느껴졌어요. 그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흘린 눈물이 얼만데 자신들이 저에게 한 짓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건지 웃는 낯으로 부탁하는 모습에 정말 더 확실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적당히 대꾸해주면서 흰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게 뭐니? 돈이야? 저 키워주신다고 고생하셨잖아요. 감사했습니다 고모. 뭘 가족끼리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어디 보자. 5천만 원? 이거 다 주는 거 맞니? 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세상에, 너 진짜 잘 나가는 모양이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동안 모은 거 드리는 거예요. 어머, 정말 고맙다 혜준아. 잘 쓸게. 진짜 고마워. 돈 5천만 원에 눈이 돌아간 고모와 고모부를 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 싶었어요. 고모는 놀러 오라고 했지만 이대로 영영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저는 생각했죠. 적든 많든 내 성의는 보였으니 할 도리는 다 했다 싶었고요. 더 인연을 끌어봤자 좋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묵은 감정들도 해소되는 것 같았고 미련 같은 것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여전히 전국을 다니며 일을 했어요. 수완이 좋은 우리 어르신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어르신이 일을 벌릴 때마다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쁘게 다녔어요. 그럴수록 제 통장에도 돈이 쌓였고요. 한 번은 지방에 땅을 보러 갔다가 일을 마치고 나니 출출했어요. 시골 동네라 먹을 만한 데가 눈에 띄지 않아 국밥집에서 뜨끈하게 한 그릇 해결하고 길가에서 일을 쑤시고 있자니 제 차 곁으로 파지 줍는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빈술에나 마찬가지인 리어카를 끌고 두분궁으로 천천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찰음이 들렸어요. 끼 설마 했는데 역시나 리어카가 지나가며 제 차를 긁었고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꽤 깊이 긁혔어요. 세상에, 이를 어쩌면 좋아. 아이고 젊은이, 혹시 저 주인이요? 아, 네, 제 차네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미안해서 어쩌노. 비싼 차 같은데. 어르신, 자식은 있으세요? 자식?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 그럼 남편은요? 그 할머니 혼자 살아요. 이거 수입차죠? 딱 보기에도 그렇네. 할머니 저 어째요? 늙으면 죽어야 해. 아휴, 젊은이 내가 진짜 미안해요. 내 전 재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안 되지? 할머니가 내민 손에는 꼬깃꼬깃 접힌 5만 원짜리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어르신이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보이고 계셨어요. 저는 그 돈을 보며 할머니 손에 눈길이 갔어요. 등이 굽은 할머니는 옷을 크게 입으셔서 그렇지 많이 마른 모습이었고 손도 뼈만 남아 나무가지처럼 앙상해 보였어요. 친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없는 저는 할머니와의 추억도 없었지만 왠지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수리비는 받지 말자 싶었고요. 할머니, 수리비 안 주셔도 돼요. 뭐라고? 돈을 안 받겠다고? 네, 안 주셔도 돼요. 아니 세상에, 그래도 나 때문에 차가 망가졌는데 안 받아도 되겠어? 네, 제가 수리할게요.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내가 미안해서 어쩌노. 식사 아직 안 하셨죠? 국밥 드실래요? 이 집 맛있게 잘하네요. 아니요, 차도 망가뜨렸는데 무슨 식사를.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할머니 같네. 제가 뜨끈한 거 사드릴게요. 할머니는 순살을 치셨지만 제가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일하면서 어르신들이 자주 만났지만 이렇게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차가 긁혔지만 별로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어르신이 식사하시는 걸 먼저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시장하셨는지 그 많은 국밥을 다 드셨어요. 후후 불어서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며 제 마음이 왜 뿌듯한지 알 수가 없었지만 좋은 일 한다 생각하며 그릇을 비우실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마침내 뚝배기가 바닥을 보이고 할머니는 저를 보며 활짝 웃어주셨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었는지 모르겠어. 마음씨 고운 젊은이 덕분에 평소보다 많이 먹었어.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사드리는 건데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신세를 줘서 어쩌노. 나는 해줄 것도 없는데. 마음 쓰지 마세요. 어르신 입맛 없어도 식사 챙기고 다니세요. 기록 떨어지면 큰일 나요. 알겠네.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몇 번이나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고 연락처를 계속 물어보셔서 저는 명함을 한 장 드렸어요. 앞으로 또 볼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드렸는데 그 이후 해마다 할머니께서는 새해가 되면 신년카드에 덕담을 쓰셔서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한 번은 곶감 세트, 한 번은 내복, 또 한 번은 담배, 이런 걸 보내주셨죠. 잊지도 않고 매 꾸준히 그리 보내주셨어요. 그게 또 감사해 저도 할머니 집 주소로 선물을 보내드렸고요. 얼굴을 보거나 통화하지 않았지만 그 선물 하나로 인연을 계속 이어가게 됐어요. 그 와중에 여전히 일에 지어서 저를 살고 있었어요. 부동산 투기라는 게 등락이 있어서 벌이가 때마다 달랐는데 수익이 적으면 적어서 일이 많았고 수익이 높으면 높아서 일이 많았죠. 저를 거둬주신 어르신의 계로 살면서 진짜 시키는 거 다 하며 그리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을 믿었던 모양이에요. 어르신이 저를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결국엔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땅을 매매하며 그 가정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저희 회사를 고소했어요. 평소엔 잘 넘어갈 일이었는데 어르신이 끈이 떨어졌는지 이 수사가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 회사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죠. 제가 어르신의 대리로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벗어날 방법이 없자 어르신이 저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잠적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저는 어르신만 믿고 있다가 꼼짝없이 잡혀 들어가게 됐고 또 철창 신세를 지게 됐어요. 통장에 있는 돈들 다 차압이 되고 집이고 차고 모두 뺏기게 됐어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계약서서의 사인은 모두 제가 하게 맞았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어르신의 배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배신이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실은 저를 그저 방패막이로 삼을 뿐이었죠. 저는 제 모든 신의를 바쳐 이르는데 말이에요. 정말 비정한 사람이었어요. 화를 눌리며 수감 생활을 했어요.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았지만 어쩌겠습니까? 검사의 말대로 모두 제가 직접 사인을 한 일인데요.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이러한 대가로 벌을 받아야 했어요. 한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가면서 분노가 모두 사그라들고 제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된 불행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 뭘 해도 안 되는 인간 같았죠. 부정적인 생각은 점점 커져서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차라리 죽어버리자. 나 같은 거 죽었다고 슬퍼할 사람도 없을 텐데 그냥 다 끝내자. 이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감옥 내에서 어떤 짓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출소하게 되면 생을 끝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벌을 다 받고 드디어 출소를 하게 됐어요. 나가기만 하면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막상 세상 밖으로 나와보니 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겁쟁이처럼요. 또 오라는 것 없이 정처 없이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문득 시외버스를 보게 됐는데 도착지가 눈에 익었어요. 예전에 제 차를 긁었던 그 할머니가 사시던 곳이었죠. 주머니를 뒤져 잡히는 돈으로 버스를 올랐어요.
그리고 의자에 깊게 몸을 묻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곳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늦은 오후였어요. 여름이 가까워 아직도 밖은 훤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파지 할머니를 찾았어요. 골목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녔는데도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파지를 줍지 않으시는 건가, 만날 수가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슈퍼 앞 평상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있는 걸 보게 됐어요. 다가가 그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행방을 물었어요. 아, 그 할매 요즘 아파서 못 나오시다던데, 그치? 작년 겨울에 감기 걸리시고는 폐렴이 왔다던가?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집에만 계시던데?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런가 봐요. 그 할매 혼자 살거든요. 자식도 없이 혼자 계시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실 거예요. 혹시 그 집이 어딘지 알 수 있나요? 왜? 총각이 가보게? 저 위쪽인가 보던데? 내가 그 집 알아요. 내가 알려줄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의 집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 따라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건 이미 오래전 일이었고 해마다 선물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이렇게 찾아가는 게 리페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얼굴만 보고 가자 싶어 찾아갔는데 할머니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어요. 어르신, 정신 차려보세요, 어르신! 할매 괜찮어? 아이고 어쩌면 좋아. 정신 잃으신 것 같은데. 우선 저한테 좀 엎혀주세요. 병원은 어디예요? 나 따라와요. 작은 병원이긴 한데 우선 거기라도 가봐요. 저는 할머니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등에서 느껴지는 숨소리가 너무나 약해 혹시 돌아가실까봐 걱정이 됐어요.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무작정 달려 병원으로 갔고 바로 의사의 처치를 받게 됐는데 기력이 떨어져서 정신을 잃으신 것 같다고 했어요. 바로 할머니를 입원시키고 그 곁을 밤새워 지켰어요. 링거줄을 팔에 꽂고 잠드신 할머니를 보며 정말 이상했어요. 그날이 할머니를 두 번째 보는 날인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건지.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살던 곳과 멀리 떨어진 지방이었어요. 가족도 아닌데 마음이 이렇게 쓰이는 걸 보면 어쩌면 이 할머니와 인연인가 보다 싶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아이러니했지만 달리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날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셨고 다른 이상은 없어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시고는 너무 반가워해 주셨어요. 아이고 또 신세를 이렇게 지었네. 자꾸 젊은이한테 이렇게 신세를 지어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거 마음 쓰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식사는 했어? 내가 집에 가서 국수라도 말아줄까? 반찬이 시원찮아서 밥은 못 해주겠네. 국수요? 나 국수 좋아하는데? 그래? 그럼 내가 맛있게 해줄게. 우리 집으로 가. 네.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국수를 대접받았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냉동실 깊이 들어있던 멸치 육수를 녹여서 만든 국수라 시원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왠지 엄마가 생각나는 그런 맛이었죠. 2, 3인분은 될 것 같은 양이었지만 단숨에 먹어치웠어요. 정말 태어나서 먹은 국수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잘 먹는 걸 보고는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요. 정말 손주 같다는 말씀도 하시면서요. 그러다가 기력이 떨어지셨는지 바로 자리를 깔고 누우셨는데 살펴보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어요. 아무래도 혼자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았죠. 저는 할머니가 기력을 찾으실 때까지 보살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다행히 방 한 칸에 거실 겸 부엌이 있는 집이라 거실에서 자면 될 것 같았고요. 그렇게 저와 할머니의 동거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삼시세끼 신경을 써서 밥을 했어요. 이가 부실해 씹지 못하셔서 고기 반찬은 모조리 갈아서 만들고 밥도 물을 많이 부어 죽처럼 만들어 드렸어요. 입맛이 없어서 많이 못 드시겠다고 하셔서 조금씩 양을 늘렸고 영양제도 따로 사서 챙겨드렸죠. 더디지만 조금씩 할머니는 기력을 찾아가셨어요. 누워만 계셨던 초반과 달리 낮에는 깨어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고요. 식사량도 늘어나길래 보약도 지어서 챙겨드렸고요. 할머니, 보약 드세요. 아유 이 비싼 걸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내가 주지도 못하는데. 예전에 벌어놨던 거 조금씩 쓰고 있어요. 아껴서 쓰니까 걱정 마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자네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네 그려.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직도 팔팔하신데. 다 늙어서 뭘 더 살아. 나는 욕심 없어. 자식도 앞세운 년이 뭔 욕심이 있을까? 자식이 있으셨어요?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었지. 박복한 년. 자식 넣어놓고 죽기는 왜 죽는지. 손주도 있으셨나봐요. 낳았다는 것만 알고 나는 몰라. 내 새끼 어디서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따님 보고 싶으시겠어요? 많이 보고 싶어. 정말 꽃처럼 예뻤는데. 내 딸 보여줄까? 사진 있으세요? 몇 장 없어. 내가 보여줄게. 가만히 있어봐. 할머니는 장롱 안에 넣어둔 사진첩을 꺼내셨고 그 속에 자신의 딸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생긴 분일까 궁금해하며 사진을 쳐다본 순간 저는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우리 엄마가 있었어요. 내 엄마.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내 엄마가 그 사진 속에 있었어요. 할머니, 이분이 딸이에요? 이쁘지? 아직 살아있으면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죽기는 왜 죽어가지고. 자살하셨나봐요. 우울증이 좀 있었어. 자식 낳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집을 뛰쳐나왔는데 더 견디지를 못하고 강물에 뛰어내렸어. 미친년. 얼마나 독한지. 그렇게 독한 년이 왜 못 살아. 살면 되지. 그 손주는 어떻게 됐어요? 몰라.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가버렸어. 지 아빠랑 잘 살고 있겠지? 다 컸으면 자네 나이 정도 됐겠네. 아니,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우는 저를 보고 할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왜 우느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펑펑 울어버렸어요. 정말 그곳에서 엄마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진 한 장 남긴 것 없이 매정하게 떠났던 엄마였는데 그 엄마가 이미 죽고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니 가슴이 아파서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어요. 자네 괜찮은가? 왜 그래?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손주예요. 뭐라고? 할머니 딸이 제 엄마라고요. 뭐?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게 사실이야? 네.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였어. 이래 어쩌면 좋아. 내 새끼도 못 알아보고 이 늙은 할망구가. 할머니. 저와 할머니는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사무치는지 서로를 끌어안고 몇 번이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신경 쓰였던 그 끌림이 핏줄인지도 모르고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됐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 역시 보고 싶었다고, 너무나 그리웠다고 말하며 엉엉 울었어요. 그날 밤이 깊도록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꽉 잡고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와 저희 친자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혹시나 가족이 아닐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된 상황에 결과가 아니지라도 쭉 인연을 이어가자고 할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겨우 진정을 하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결과지가 제 손에 들어왔고 조심히 열어보니 우리들은 혈연관계가 맞았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 외할머니를 찾은 겁니다. 결과지를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신기했고요. 핏줄이란 게 이렇게 끌리게 된다니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렇게 저는 가족을 찾게 되었어요. 이후 저는 숨겨둔 비자금을 찾아서 할머니와 함께 살 아파트를 구했어요. 어르신한테 배신당하기 전에 조금은 걱정스러워 땅에 묻어뒀던 돈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없어졌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며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호적에 그어진 2개의 빨간줄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몸 힘들고 돈 적게 버는 일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월급이었지만 정당하게 일해서 버는 돈이라 마음이 편하고 떳떳합니다. 지금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한참 모자라고 가지가 없는 저이지만 믿고 따라와주는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해서 할머니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 겁니다. 가족을 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다고 생각하며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정말 세상을 떴다면 지금의 행복은 느낄 수 없었을 겁니다. 지난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은 저를 칭찬하고 싶어요. 제 가족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